23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리고 어머니는 폐혈증으로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사형선고를 받으셨죠. 돈이 30만 원 놔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처절함이란 말도 못하는 거야. 그때 제가 철이 딱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학교 다니도 공부도 잘 못했고 사실 뭘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학교에서는 문제아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키우면서 항상 너는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런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쁘다 그러고. 근데 언니는 미스 강원 출신이야. 예뻐. 동생도 예뻐. 근데 저는 사실은 중간에서 칭찬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제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주신 거죠. 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런 어떤 가장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자, 대표님 같은 경우 20대 초에 옷가게를 시작한 지금은 상위 1% 난이 된 자산가가 되셨는데 일단 오늘 그 전반적 이야기 하겠지만 요거 핵심 요약으로 해서 성공 비결은 뭘까요?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실행을 한 거죠.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행을 했다는 거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끝점, 나의 목표가 명확했는가 그건 것 같아요. 실행과 끝점. 네. 실행은 뭐 이해되는데 끝점은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 쉽게 해서 부자가 간절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그냥 부자가 있구나 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저 부자가 꼭 돼봐야겠어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돼봐야겠다. 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성 기업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제 나이에 20대는 그냥 대학 졸업하면 결혼을 하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나와서 사업을 한다거나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 사회적으로 좀 용납이 되지 않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거에 제가 이렇게 관여치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대표님 제가 찾아보니까 의류 소매, 재래시장 도매, 영어 도서관, 에어비앤비, 일본 도소매업, 무역업 등 그다음에 요즘 인스타그램까지 되게 다양한 사업 40년 동안 10여 개 사업 성공시켰다고 되어 있던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성공하기 또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릴스를 찍는데 실패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패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잘 안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한 게 없냐고 봤더니 될 때까지 한 거예요. 내가 뭘 하나를 아주 시작을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잖아요. 저의 성향은 이것저것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면 끝날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24시간을.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한 얘기가 있어요. 너네는 퇴근하면은 그냥 그 회사 일을 잊어버리지 모르지만 나는 자는 동안에도 생각한다고. 눈 뜨고 잔다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하나 꽂히면 그거를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10여 개 사업, 다양한 사업을 잘 하셨겠지만, 네. 여기서 그럼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이게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관심이 다른 곳에 가서, 아니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의 분야를 이제 또 바꿔야지 성공해서 남을 수 있으니까 하신 건지, 아니면 꽤 잘 된 건 맞지만, 어느 순간에 좀 잘 안 되니까, 이걸 접고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그렇죠.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일본에 만약에 수출을 할 때 아니면 또 수입을 할 때 IMF가 터졌을 때 그때는 리라였어요. 이태리. 리라였는데 그게 유로화가 되면서 30%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전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갔어요. 의류라든가 다른 제품을. 근데 중국이란 전 세계 최고의 공장이 생기면서 전 세계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다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로화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수입한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방향을 트는 거죠. 완전히 어떤 본질, 내가 하는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 유럽이 그 환율 때문에 힘들어? 가격 경쟁력 없어?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중국. 30% 싸니까. 그쪽을 들어서 그 시장을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캐시미어 같은 건 굉장히 초창기에 제가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항상 날라오는 내몽고, 몽고가 울란바토르 쪽에 있고 외몽고, 또 차이나 안에 이너몽고리아라고 내몽고가 있어요.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굉장히 열악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그렇게 없었고 또 그 내몽고라는 자체를 가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중국말과 한국말을 각자 그냥 몸으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그 사막, 맨날 며칠을 그 사막을 지나서 그 공장을 찾아다니고 마이너스 영하 20도에. 그래서 그런 어떤 무모할 정도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도전을 했을 때 나한테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분야를 좀 바꾼 것도 이제 해당될 것 같은데, 익숙한 원래 강릉에서 이제 고향이시죠? 네. 익숙한 강릉을 벗어나 이제 서울에 오신 것도, 그리고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역인의 삶을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 분야도 계속 바꿀 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이제 82년생인데 네. 나이를 들어가면서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지 않는 게 참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점차 새로운 분야는 더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무엇을 받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에 무역을 한 계기가 우연하게 제가 조선호텔, 그때는 호텔이 많지 않았어요. 그 조선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친구가 거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커피숍에 어떤 여성이 외국인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 초에 그게 굉장히 신기해 보였어요. 그 당시면 지금부터 한 40년 전 아닌가요? 79년도, 79년도, 40년 전. 78년, 그 9년도. 한 35년 전. 그렇죠. 그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강릉에서 헤어 드라이기도 없어갖고 연탄 있잖아요. 연탄에다가 엄마가 미장원을 따라가면은 연탄 찌개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를 그 연탄 구멍에 넣어서 이 고대라 그러죠. 이 드라이기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말아서 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조선호텔에 제 친구가 미용사로 근무했어요. 고향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헤어 드라이로 바람을 이렇게 쏘니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덕분에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커피숍에서 여성이 비즈니스 미팅하는 장면들이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 고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글로벌 컨설팅을 하는 조안이라는 분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돼서니까 조선호텔 오피스를 갖고 이렇게 한다. 그때 제 눈에 20대 초에 나는 저런 모습의 여성이 되고 싶다. 그게 저의 무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랑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그렇죠. 어느 시점에 누구를 만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강릉에 있다가 옷가게 2평짜리를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 나는 무조건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시장이 작죠.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세상. 그래서 이름도 제가 영어 이름이 캐서린이라고 지은 이유가 시드니 셀런 소설에 시골의 작은 소녀가 뉴욕에 가서 성공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도 캐서린이다. 캐서린. 예, 그래서 이제 캐서린이라고 영어 이름을, 비즈니스 네임은 그걸로 지은 거죠.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한 거죠. 시골의 작은 소녀가 유럽이나 글로벌 무역을 했을 때 그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걸 늘 상상을 한 거죠. 영어 이름이 캔디가 아니셨군요. 캔디가 아니에요. 그럼 인스타그램은 왜 청담언니 청담언니까지 이해됐는데 왜? 제가 에어비앤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케파 팬들이 오는 에어비앤비였었어요. 그때 캐티라 그러면 이제 캐서린은 캐티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좀 이렇게 친근감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캔디라고 지은 거야 그때. 그래서 그런지 그 출간하신 부인 사이언트 책에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맞습니다. 문장도 있던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사람과 내가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강릉에서 서울 온 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다 여기 해당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럭키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있을 때도 제가 친구 덕분에 그 분을 봤지만, 또 두 번째는 제가 그 조선호텔 지하에 반도조선 아케이트라고 있어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 조선 아케이트에 내려갔는데 너무 예쁜 실크, 그 옷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호텔 밑에 그런 상가들이 몇 개 있었죠. 되게 명품 같은 느낌의 그 매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이제 주로 했었거든, 의류를요. 근데 유행이 한 7, 8년이 뒤쳐져 있던 시절이에요. 주로 여성들도 검정옷, 회색, 베이지.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너무 예쁜 실크 옷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걸 도매로 내가 살 수 있느냐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거를 갖고 제가 보따리 무역이라 그러죠. 강릉으로 가져가서 이제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하고 친해졌는데,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저녁을 사준다고,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이렇게 몰고 서울 시내를 가는데 외제차였어요. 근데 한 손으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이 서울이 복잡하잖아요. 어느 은행 앞에 쓰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니까 금고에다가 자기 보석을 논으로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은행에 자기 금고가 있다고요? 이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돈을 벌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은행에 내 금고를 지금까지 은행에 금고가 있으려면 개인 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뭘 이제 해야 신용이 되나요? 있고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용 거래상에 있으면은 왜냐면 금고라는 게 많지 않으니까 몇십 개니까 VIP 고객들한테 주는데 그 웨이팅이 돼 있으니까 자기 차례가 오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집이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서류나 뭐를 거기다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예, 은행은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서울에서 이제 좋은 차를 사갖고 저렇게 운전을 하고 싶다. 아, 그리고 나는 돈을 벌어서 저렇게 개인 그거를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왔던 맞아요. 나의 충격인 거군요. 네. 자, 그럼 대표님 일단 과거로 좀 돌아가서, 그럼 대표님은 원래 뭐 금수저셨는지 아니면 흑수저셨는지 좀 어떠셨는지 좀 알고 싶네요. 강릉이 제 고향인데 강릉 인구가 한 14만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고깃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의 도시예요. 그래서 대학이 몇 개가 이래 있어요. 그리고 생산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 돈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근데 아버님이 거기서 목재소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사업까지만 늘 내 생각에는 늘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돈이. 항상 은행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사실은 초가집에 살았어. 근데 그 초가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우리 이모님이 어디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집이라 해서 우리를 살게 한 거야. 아버지가 목재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도세를 못 내서 수도국에서 와서 이 수도 꼭지를 딱 잘라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큰 데를 자르는 거야. 자르고 말뚝을 박아, 나무 말뚝을. 박고 거기를 압박 분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돈을 낼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녹물이 나가 거기가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밥을 할 때는 그 말뚝을 빼는 거예요. 빼면은 분수처럼 솟잖아요. 그 옆으로 솟는 것을 받아서 밥을 하셨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실 때 되면은 항상 쌀독에 쌀이 이제 담아놨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항상 이걸 기울여서 팍팍 끓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 박으로 된 걸로 이렇게 긁으셨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쌀이 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억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어요. 그렇죠. 다 가난해서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불행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아, 어릴 때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었구나.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이 그 시골이지만 잘 살는 이래 상위 몇 프로에 드는 잘 사는 사람. 친척분 중에 뭐 종합병원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종합병원도 하시니까 굉장히 부자죠. 종합병원 병원장? 주인 이사장이죠. 설립을 하셨으니까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작은아버지도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대관령의 그 입구에 우리 작은아버지 이름 해갖고 서울대 합격하고 프랜카드가 붙어요. 왜냐면 그때는 조순 총리 강릉분이잖아요. 그런 분 외에는 그렇게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환경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대관령 밑에 거기도 뭐 함석집 초가집 같은데 등장 호롱불 켜놓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네 가정도. 친가 쪽은 공부를 잘해서 다 출판사라거나 교육자. 외가 쪽은 다 사업가. 여성이 그것도 사업가. 그 여성들이 대단해요, 외가 쪽이. 남편을 공부시켜갖고 의대를 보내고 이런 여성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성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어쨌든 그럼 예전에 이제 좀 돈이 없던 시절에 있었던 건데 그때 돌아보면 좀 뭐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으세요? 23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리고 어머니는 폐혈증으로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사형석으로 받으셨죠. 그 상태에서 동생 둘이 있었고 언니 오빠가 있었지만 김장을 못했어요. 돈이 30만 원 놔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처절함이란 말도 못하는 거야. 어머니가 건강하셨다면 뭐라도 나가서 파시거나 하셨겠죠. 그럴 상황은 아니고 우리는 어렵고 쌀은 없고 돈이 30만 원이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철이 딱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학교 다니도 공부도 잘 못했고 되게 잘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뭘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학교에서는 문제아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키우면서 항상 너는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런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쁘다 그러고. 근데 언니는 미스 강원 출신이에요. 예뻐. 동생도 예뻐. 근데 저는 사실은 중간에서 칭찬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제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주신 거죠. 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런 어떤 가장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멘텀 같은. 그렇죠. 아버님의 저의 그 격려가 지금까지도 제가 어떤 어려운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아버님 뒤에서 항상 계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걸 계기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창피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왜? 아버님이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도 좀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혹시나 언제쯤? 어머니가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 이후로 그래도 좀 오래 사셨네. 그렇죠. 다행히. 이모가 이제 의사니까 언니를 살린 거지. 모든 그 종합병원에서 엄마를 위해서 다 비상근무하면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 폐혈증, 그 엄마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떤 도전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있었잖아요. 아, 이 가정을 내가 살려야겠구나.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저를 사실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거라 그래야 되나. 근데 만약에 그때 잘 살던 친척들이 불쌍하다고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에 저는 없어요. 그냥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핍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고 보자. 내가 분명히 기필코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돼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이래서 27살에 제가 큰 돈을 벌려고 서울에 온 거죠. 27살에 올라오셨군요. 예, 500만 원 갖고. 500만 원 가지고. 예. 명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냥 명동에서 옷가게를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이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강릉에서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친척 이모님이 애들이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압구정 한양 아파트 거기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들이닥친 거지. 꽃보따리 하나 들고. 거기에 딱 어디서 꼽았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출발이. 환경이 아주 좋은 동네에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도. 그래, 조카들이. 같은 사촌들이니까. 거기 서울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상권이 어디냐니까 명동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갖고 작은 2평짜리 가게도 권리금 포함해서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동 중에서도 최고 요지, 최고 비싼 그 물건을 파는 가게를 콕 찍어갖고 기필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래갖고 주인을 한 달을 쫓아다녔죠. 쫓아다녀서 이 집을 월세로 보증금 없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년 만에 샀어요. 어떻게요? 물론 뭐 20대 초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서 옷가게 시작하셨지만 또 27세 명동에서 옷가게는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강릉에서 보따리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반도조소 낙해에서 보세 수출하고 남은 보세 네. 옷을 가져다가 그분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는 공짜로 얻었는데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명동에 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선호텔이 있고 명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여전히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가게를 얻었는데 옷을 좀 채워다와.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시골에 있는 그 애 새카맣고 시골애가 뭔 내 라이벌이 되겠는가. 창고에 어차피 물건이 있으니 그냥 넣어주자 하고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와. 왜 안 오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입이 자유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뭐 구찌는 물론이고 그냥 갭조차도 없던 시절이에요. 최고 명품이 뭐냐면 리바이스 청바지. 홍콩에서 보따리로 갖고 오는 걸 연예인들이 사서 입던 시절이거든. 일주일 동안 손님이 안 오는 이유가 옆집들이 이쪽은 남성복, 여성복에서 몇백만 원짜리 옷을 파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 당연히 비쌀 거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에 강릉에서 제가 옷가게를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요만한 종이에 오늘의 서비스 5,000원 하고 써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 사람이 왔었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가 왜 할인 행사라는 거. 그 할인이란 단어도 사실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월세로 얻었기 때문에 한 달, 2달밖에 집세 안 나면 쫓겨나서 강릉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500만 원마저 내가 다 떨어먹고 이제 강릉 가게 생겼다 이래 된 거지. 그래서 막 진짜 밤잠 안 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자, 막판에 해보자 이러고 옷을 예쁘게 걸지 않고 창고처럼 막 걸은 거예요. 걸고 비싼 집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문방구에서 종이를 사다가 오늘의 서비스 5,000원 하고 썼는데 차하우스라는 미국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테 갔더니 1,500원에 브라우스, 실크 브라우스를 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싼가 했더니 브라우스 하나를 그 당시에 드라이클링을 하면 4,500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클링을 안 하죠. 지금은 4,500원이 싸지만 그 당시에 4,500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싸서가 아니라 물건은 좋은데 드라이를 할 수 있는 의류는 안 팔리는 거야. 그럼 뭐가 팔려? 나이론, 포리에스터, 물빨래 막 하는 옷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져온 거죠.
사는 손님도 모르죠. 가서 뭐 어떻게 세탁했는지는. 어쨌든 오늘의 서비스 5,000원 하고 1,500에 사다가 딱 윤도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줄줄 세우는데 정말 돈 세는 기계가 없다 보니 그때는 신용카드 시대가 아니잖아요. 현금을 갖고 다니던 시대. 맞아. 검정 봉지에 그냥 현금을 막 이만큼씩 갖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고객의 마음을 산다는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거창한 지금 용어가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단순한 거에서 이게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1년 만에 그 가게를 샀죠. 사고도 현금 1억을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대신증권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1억의 현금을 내가 저금했어요. 현금이 1억을 생겼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 한 1987년, 8년 정도일 거잖아요, 그러면. 86년도에 서울 왔으니까 거의 90년도가 안 됐을 때죠. 네. 목동 아파트가 7천만 원인데 전세가 얼마였더라? 거의 7천에 가까웠어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 돈이. 압구정 한양 아파트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현금이 1억이 있는 순간에 나는 엄청 부자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거 다시 다 이거 망해먹고 강릉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걸 공격적으로 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1억이라는 그 상징성이 엄청나더라고요. 현금이 1억이 딱 통장에 꽂힌 순간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당당한 거야. 어디를 가도 물건을 사러 가도 이제 수출 공장에 다 물건을 사러 다녔거든요. 제가 성공을 했던 그거를 이제 했을 때 아, 이제는 소매가 아니라 도매를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대한민국 돈을 다 벌려고 서울에 온 거지. 내가 명동 돈만 벌려고 서울 온 건 그래서 아니잖아요. 도매로 가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야. 갔는데 어떻게 도매를 가요? 나는 물건을 이 집에서 대주는 건데. 근데 소문이 난 거야. 이 바람을 타고. 명동에 돈 많은 여자가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공장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는데 어떤 한두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었죠. 이 계통에서 누가 이 공장을 잘하느냐.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레버리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인사이트 책에서도 전문가의 경험을 내버리지 하라. 당연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은 요만큼이잖아요. 네네. 제가 소매로 물건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동대문 들어가서 도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스가 없으니까. 그럼 뭘 해야 돼? 레버리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수출 공장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찾은 거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사람 빚이 700만 원 있대요. 알았어. 내가 그거 다 갚아준다. 근데 당신은 한 달 안에 우리나라 수출 공장 나한테 다 나랑 데리고 가서 알려줘야 된다. 이래갖고 그 문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장안동이라든가 뭐 인천, 부천 할 것 없이 저를 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때 제가 찾아갔더니 조그만 여자,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고 제가 체격이 작았거든요. 작은 공장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수출 공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상대하라 하겠어요, 여자고. 그렇죠. 더구나 뭐 저기 포니 완을 끌고 제가 서울에 왔었거든요. 파란색 중고차. 그러니까 뭐 쳐다도 안 보죠. 그때 제가 딱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당신들이 나의 겉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다음부터 현금을 딱 찾은 거예요, 많이. 그리고 가방에 현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공장 갈 때. 돈 꺼내면서 현금을 가방 딱 열으면 현금 쫙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차를 좋은 거를 샀죠. 그랜저를. 그 당시에 그랜저가 압구정동에도 다니면 그랜저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3, 4, 4, 5였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앞에 누가 서 있다가 제 차가 지나가면 막 불렀어. 아는 사람이. 그 정도로 귀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 강남에 한 페라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강남에 이제 독일 3사 너무 많고 포르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페라리 정도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많이 보지만 그렇죠. 그 당시는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체격이 전에 그랜저를 타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사람이. 그 정도로 큰데 이왕이면 크게 내가 간다 이러고 그랜저를 산 거죠. 사고 가방에 돈을 현금을 쫙 넣고 공장에 딱 도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90도로 인사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명동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우리나라 수출하고 남은 크레임 먹은 거 뭐 딜리버리 크레임서부터 뭐 다 나한테 오는 거야. 물건이 넘쳐나. 근데 명동 가게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팔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들어가야겠다. 재래시장. 그때 저한테 조언했던 사람이 압구정동에 가서 가게를 열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압구정동의 쇼핑 에리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압구정동에다 가게를 내면 그것도 소매 아니냐는 거예요. 압구정동 사람만 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1,000을 팔고 1억을 팔겠어? 못 팔죠. 그래서 동대문의 제일평화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뭐 한 2평짜리 가게죠. 그거는 전국을 상대로. 또 때로는 외국 사람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대박 줄 세워놓고 또
물건이 넘쳐나니까. 지금 뭐 DKNI라든가 우리가 네. 지금 백화점 파는 그런 것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옷이 없었어. 우리나라 옷이. 수입이 자유화가 안 돼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줄을 세워놓고 사람을 이런 옷을 구경을 못 하니까. 지금이야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테스트 마켓이라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기도 잘 맞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대문에서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직원을 맡겨놓고 제가 나왔죠. 신사동으로. 신사동. 함수통상이라는 무역회사를 차려 나왔는데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선호텔을 다녀봤잖아요. 왜 저기 영동호텔 커피는 2,000원인데 왜 하얏트는 그때 5,000원을 받아도 가고 조선호텔 커피는 왜 10,000원을 받아도 사람이 가는 거가 좀 신기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가 뭐 메가 커피나 좀 이제 저가 브랜드 커피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 스타벅스는 5,000원이고 호텔 가면 이제 10,000원 중후반대나 20,000원 초반인데도 이제 가는 손님이 있단 말이죠. 있죠? 네.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그렇죠. 돈을 지불하는구나. 이걸 처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아니 이렇게 내 옷을 좋아해? 근데 연예인들도 열광해? 부자들도 이 옷을 입어? 옷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야. 살 사람은 많은데 우리나라 물자가 없는 거야. 그때 딱 생각하기에 제가 그래?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이 가격에 팔아야 돼? 이걸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왜 옆집들이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동대문 시장. 그래서 제가 쇼룸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카페트 그 당시는 양탄자라 그랬어요. 카페트를 쫙 그 베이지색을 깔아놓고 인테리어를 이제 멋있게 여기처럼 한 거죠. 해서 행가도 좋은 거 해서 그 옷을 쇼룸처럼 걸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사람 중에 거상만 딱 픽을 해갖고 너네 동대문으로 오지 말고 너네한테 먼저 보여줄게. 왜냐면 그 당시에도 물건 하나가 나면 한 사람이 다 쓸어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막 추석 되면은 나한테 선물을 막 주는 거야. 자기를 먼저 달라. 그러니까 얘네한테 당신들이 특별히 쇼룸으로 부를 거야. 제일 먼저 보여줄 게 아니야. 어떻게 오는 거예요. 거상도. 근데 거기서 10,000원을 더 받아도 사가. 그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이라도 어느 그릇에 담아놓느냐, 누가 파느냐, 어디에 담아서 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제가 실제 배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좀 연결되는 걸로 부자가 되려면 옷차림부터 바꿔라. 그런 이야기가 여기 좀 연결되는 건가요? 이거 물건을 단순히 사러 갈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경비서부터 입구서부터 나를 꼬집꼬집 물었잖아요. 왜 왔느냐, 뭐 하냐, 나를. 미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바꾸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방에다 현금 꽉 차니까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인상을 3초 안에 결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그 자산 공부하는 그런 수업료가 한 500 되는 그런 데를 갔거든요. 그 굉장히 자산가가 왔는데 젊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젊은. 자산가 같지는 않아. 근데 그 친구가 왜 여기 왔나 해갖고 이제 유심 봤는데 체격도 좋은데 이 친구가 항상 정장을 입고 와. 바지도 이래 앉으면 주름이 가야 되는데요. 다리도 쫙 펴고 앉아. 어디 하나 머리서부터 흐트러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우리 아들을 소개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그런 인상을 받았나 봐요.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뭘 느꼈냐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돈도 제일 적은 것 같고 사업 규모도 그렇고 나이도 어린데 제일 만만하게 안 보였어. 말도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중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옷차림이란 게 우리가 꼭 좋고 비싼 옷이 아니라 정말 단정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외면을 바꾸는 게 내면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죠. 돈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하니까.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제가 파리에 출장 갔을 때 그 몬테카를로에 누가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는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냥 걸어서 카페가 집 앞이에요. 근데 연세가 많은 80, 90대는 할머니들이 카페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하이힐에 새빨간 루즈에 옷을 너무 예쁘게 집에 있는 제일 예쁜 옷을 다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어머, 근데 제가 그게 한 20년, 30년 전이거든요. 어머, 너무 충격이었어.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우리가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제가 저분들 나이가 된다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이가 들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젊다고 예쁜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